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소리가, 네, 네, 4시 1분인데요. 네, 사목자님 안녕하세요. 또 사무국에 그러면 부간사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하루 종일 교육행정학교 사무국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1시간 동안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수정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1 세션 고등교육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또 발표자분들, 관계자분들은 다 오셨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그러면 변수영 교수님이 해주시고, 네, 두 번째 발표는 민병현 교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저희가 5시로 되어 있는데 글쎄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제가 원고를 보니 변소희 교수님은 다 쓰셨고 민병현 교수님은 절반 정도 쓰셨던데요. 네,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네, 변 교수님 그럼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 민병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소희 교수님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의 가성비 구조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네, 다 써주셨는데요. 네, 발표 1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이 타이트하게 되게 관리되는 것 같아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음, 제 화면에서 좀 글씨가 가려지는데 어떠세요? 보기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저는 괜찮네요. 네, 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해도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저 외에도 이수정 세종대 교수님하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님이 셋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제목, 그러니까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의 가성비, 소위 말하는 가성비, 뭐 value for money, 이 개념을 위해서 뭐 그걸 초점으로 시작한 어떤 그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주제에 이렇게 좀 중간에 도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탐색하는 연구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좀 저희와 뭔가 생각이 비슷하거나 관심이 있는 이제 후속 연구들이 좀 더 정밀한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은 되게 흥미롭고 또 현실이 뭐 저와 같이 지방대 교수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또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가성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또 어, 교육 전문가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선배님들께 들어본 바에 따르면 교육의 질, 요즘 우리한테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 돼버린 너무 당연한 개념이 돼버린 교육의 질, 품질 뭐 이런 단어도 531 교육과정이 진행되던 한 91년도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어떻게 교육의 질을 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좀 시대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제 시계 소리가 제가 30분마다 제 시계가 울려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걸 그 교육의 장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과연 이제 약간은 저의 느낌은 학생들은 굉장히 당연한 개념이 됐는데, 대학과 특히 교수자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뭐
이 3자의 입장을 좀 간단히 접근해 보고 제가 이제 세운 연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접근성 면에서는 지난 한 뭐 3, 40년 동안 엄청난 진보를 경험해 왔는데 그거와 사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커질수록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는 마치 접근성과 경제적 가치가 일종의 역함수인 것처럼 접근성은 이제 경제적 가치분의 1 같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고등교육 그 학위의 어떤 수요 공급 면에 있어서는 또 뭐 어떤 피치 못할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등록금 수준은 이제 21년 기준으로 세계 7위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대학들은 대학이 취업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또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이면은 거의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어지고 쓸모없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학생들 이제 중도 이탈하거나 아예 학교를 오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 돼버렸으니 나와도 큰 혜택이 없고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은 왜 대학을 안 갔는가라는 질문에 이게 답을 해야 되는 좀 약간 어정쩡한 상황에서 혜택은 없지만 불이익은 큰 이제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럴 때 가게 된다면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이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들 말하는 일종의 밸류 포 머니인데, 이런 이 대학 교육 안에 특히 학생과 학부모 안에는 가성비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의 내부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상정한다면 그 요소는 어떻게 무엇이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이제 저의 연구 문제였습니다. 뭐 이론적 배경은 그 제 그 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요즘에 뭐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또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수업 평가 같은 게 연구 대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변화 특히 이제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바로 이제 반사 작용처럼 이제 나온 얘기가 비대면 수업은 품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낸 그 등록금 안에는 뭐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까지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다면 깎아줘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 그런 행동 자체가 소비자 만족이라는 개념, 거기 나아가서 소비자의 어떤 영리한 그 개념으로서의 가성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가치 구조가,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의 가치, 그러니까 value 할 때 가치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라서 좀 헷갈리고 서로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지향할 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얼마나 값이 나갔느냐 내가 낸 돈에 비해서 그 가치를 하느냐 뭐 이렇게 되게 손에 잡히는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주의라고 이제 학생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 어떤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대학 소비자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그냥 학생들에게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그 정부 책무성을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과 취업과 관련한 뭐 루미나 재단 같은 데서 최근에 이제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가치 구조를 탐색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주로 잘 안 보여서 주로 그 참고한 연구는 이제 그러니까 우달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동료들과 함께 2014년에 한 연구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가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떤 뭐 지표를 구한 어떤 그 이쿠에이션으로의 어떤 간단한 식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방정식이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성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험하고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의 어떤 특징, 이런 거, 그리고 서비스의 이제 명시적 가격으로서의 등록금, 그다음에 그거 외에 가격은 아니지만 비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도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스트레스를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통합적 관계비용, 관계된 비용들 이제 일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가치 또는 가성비라는 개념이 학생들과 소비자들, 학부모들 안에 이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잠시만요. 저희도 이 연구를 사실 이제 이 대학 교육의 가치 형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사실은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루미나 재단의 기회 가치, 비용 가치, 커리어 가치 이거보다는 이 우달의 연구가 훨씬 더 좀 포괄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말한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조 모형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학 교육의 이제 내적 성과 기대, 외적 성과 기대 해서 아까 그 우달의 연구에도 들어가 보시면 그 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과의 유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데이터에서 나눠 볼 때 내적 성과,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성과, 그 다음에 외적 성과는 뭔가 취업이라든지 그런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성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아까 이제 시간이나 노력, 스트레스 이런 거와 같은 이제 관계된 모든 비용을 사회 심리적 비용이라고 보고 등록금 내지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비용을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독립 변수를 대학 교육의 서비스 만족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형을 보시면 대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올 때 어떤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기대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가 나머지 기대보다 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학생이 대학에서 느끼는 이제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거쳐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구조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적합도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유의한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그 구조 모형이 지방 대학생과 수도권 대학 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거의 비슷한지 이 세 가지를 세 단계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표본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저희가 총 지방대 6개, 그 다음에 수도권대 7개 해서 총 13개 대학의 132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여성, 남성의 비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계열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구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우달의 연구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는 문항들은 그 조사를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저희가 내부에 여러 요소로 나눠지는지 이제 그걸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서 좀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표가 있는 이제 몇 가지 문항들은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그 숫자들은 영역에 있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은 신뢰도입니다.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충족해야 되는 가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는 이 가정들이 대부분 다 충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형의 이제 적합도를 확인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놓고 볼 때 다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카이자승을 가지고 하는 적합도는 굉장히 이제 표본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모형이 원래 기존 모형에 비해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 이게 워낙 이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TLI나 CFI나 LMSEA 같은 이제 다른 이제 대안적 적합도 지수를 함께 보고서 얘네들이 이제 좀 이제 양호하면 적합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것이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반대요. 이런 것으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측정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잠재 요인이 있고 아까 그 그림에서 동글동글한 큰 잠재 요인에 이제 붙어 있는 측정 변인들이 이제 잘 그 잠재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했을 때에도 잠시만요. 예.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모형이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구조 모형에서 이제 화살표를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들이 어떤 게 유의한가, 어떤 게 이 모형 안에서 이제 최종 종속 변수를 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은 몇 가지는 이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외적 성과 기대가 경제적 비용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제 부적 효과를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이 대학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도 부적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화살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뭐 예를 들어 내적 성과 기대가 대학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또 이 표준화된 개수의 크기를 볼 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이 사회 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이제 대학 교육의 성과 기대와 만족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것을 효과 분해를 통해 그러니까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보실 때 예, 여기 보시면은 특히 간접 효과 면에서 이 사회심리적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적 성과 기대가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의 그 과정에서 유의한 수준의 간접 효과는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비용의 이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외적 성과 기대가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에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그런 간접 효과는 또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이 위에 있는 요 안에서의 그 보시면 내적 성과 기대가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적으로 어떤 독립된 뭐 자아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문 지식을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서 전문인으로 이제 성장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학업적인 기대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내적에서부터 이제 기인하는 그런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대학 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또 동시에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회 심리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 그 비용의 지출을 할 때의 부담감에도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론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집단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방대 학생과 수도권대 학생 사이에 그러니까 수도권대 학생 집단으로 나눠서 아까 그 모델을 돌려서 이제 각각의 경로 개수의 유의성을 확인해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거는 다 비슷한 뭐 같은 부호에 같은 방향에 또 유의성도 비슷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그
경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 경제적 비용 부담이 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대학생 같은 경우는 부적 효과로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게 있지만 또 수도권 학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여기는 표가 너무 많아서 쓰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방대 집단하고 수도권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구조동 그 다집단 분석을 할 때의 어떤 과정을 좀 제가 자세하게 기술을 한 건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저희 눈에 두드러진 거는 성과 기대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오는가. 학생들의 기대가 사실 교육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사실 얼마나 돈을 내가 내야 되는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부담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내부적 성장이나 발달에 대한 기대가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부응한다든지 하는 외적 성과 기대보다는 내적 성과 기대의 효과가 훨씬 크다. 오히려 외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클수록 대학에서 치러야 되는 사회 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대학생활 참여에 좀 저해 효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의 해석은 이제 취업 가능성이나 사회 진출의 용이성 같은 이제 외적 성과들은 학생들 자신보다는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떤 외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대가 높을수록 자신의 근본적인 학문적 관심사라든지 삶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매개 효과로 저희가 생각한 경제적 비용, 사회적 비용의 효과는 이제 뭐 성과 기대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 이제 유의성을 보였는데요. 즉, 뭐 경제적 비용 같은 경우는 내적 성과 기대가 높으면 그 비용 부담도 약간 더 완화돼서 느껴지고 결과적으로는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외적 성과 기대가 높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외적 성과 기대가 유의한 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지만 대학 생활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투입해야 되는 어떤 노력, 시간, 인간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한 관련된 비용을 더 아깝게 생각한다. 더 부담을 느끼게 생각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매개로 해서 만족도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결과로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가성비를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 등록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인식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항상 뭐 아무리 기대가 좋아도 비용에 대한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언제나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에 가지고 오는 기대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학생들의 어떤 느끼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이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한계점은 이제 종속 변수를 만족도로 놓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한점이고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뭐 중도 이탈률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의사라든지 이런 좀 더 이렇게 선택과 관련한 종속 변수를 가지고 본다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비교를 했고 그 비교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이런 지방의 어떤 지방 회피 현상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속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뭐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한 전공 선택이라든지 요즘에 이과를 너무나 많이 이제 선호하고 문과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학의 가성비에 대한 이제 매개 효과로서 매개 변수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15분을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변수영 교수님 발표 잘 해주셨고요. 네, 같이 연구하신 이수정 교수님 또 배상훈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보이셔도 좋겠고요. 어, 발표를 한 20분 정도 들었는데요. 한 10분 정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두 개 발표라 그래도 뭐 시간이 그래도 아주 촉박한 건 아닌데요. 먼저 저는 고등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 영역의 고등교육도 아니고 이 통계는 더더욱 아니어서 왜 제가 이 사회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쩌다가 이제 배정이 된 것 같고 그래도 논문 심사할 때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다. 나 같은 사람한테 한 명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좀 질문도 하고 의견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자가 토론도 겸해야 된다고 해서 뭐 토론문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 의견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먼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연구를 왜 하시는 건지 아까 살짝 뭐 다른 연구하다가 뭐 요거 하게 됐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가성비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거는 학생 중심에서 어떤 대학 교육이 필요한가, 뭐 어떤 역량이면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역량이라면 또 어떤 역량들을 원하는가. 그리고 근데 그걸 탐색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왜 대학에 오지? 요즘 같은데 대학에서 뭘 기대하지?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대학이 이러이러한 거 이런 역량을 길러주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생들은 과연 그게 학생들이 원하는 걸까? 학생들은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학생들은 또 아니야 뭐 저희도 세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은 이런 것까지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걸 가르치냐,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요즘에 학생들은 왜 대학에 오는가, 또 학생들은 이제 대학이라는 게 그냥 뭐 초, 중고 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과 같이 의무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4년에 엄청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저희가 어, 이걸 이제 독립된 어떤 논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왜 대학에 가는가, 네. 오는가, 음. 그거를 학생들 관점에서 한번 연구해 보셨다. 네. 그 프로젝트에서는 가성비란 용어를 혹시 쓰셨나요? 음, 그런 건 아니시고, 네,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네, 이렇게 발전시켜서,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뭐 서두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요. 제가 몇 가지 쓴 거 한번 그냥 채팅에다 그냥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한번 뭐 토론도 겸한다고 하니 아마 나중에 이제 이 논문을 내시 투고하시면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연구가 얼마나 됐는가 제가 몇 개를 검색을 해보니 경영학이나 관광학에서 그냥 가성비가 좋으냐 나쁘냐 가성비, 가심비 그런 용어로 쓴 연구는 있었어도 이렇게 어떤 어떤 학문적으로 가성비라고 하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쓴 연구는 잘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까 가성비 그리고 소비자주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념, 이 관점의 유용성은 뭘까? 그동안 사실 뭐 여기서도 만족도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효율성, 만족도, 뭐 투자 수익률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되는 뭐 또 이 개념을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좀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이렇게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가성비 구조를 탐색했을 때, 뭐 다른 개념을 갖고 왔을 때의 그 연구에 비교해서 이런 점에서 뭐 새로운 점을 발견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모형 자체를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소술했다고 보셨겠지만, 하여튼 이 연구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이 구조나 이론에 대해서 좀 어, 확신이 드신다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첫 번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뭐 무슨 호텔의 애플망고 빙수가 8만 얼마라면서요? 무슨 호텔인가요? 네, 근데 8만 얼마인데 먹을만해. 라고 하는 그런 경우, 그 경험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대학도, 이게 이를테면, 어떡하죠? 또 특정 대학에 나와야 되나? 스카이 간다. 그럼 뭐 내가 수십억을 내도 아깝지 않아. 의대를 간다. 수십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뭐 그럴 때의 가성비와 일, 일반적인 그런 그 학교와 학과의 가성비는 굉장한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성비 개념의 유용성 또 역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재학생이죠. 제가 이제 아까 그 재학생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뭐 1, 2, 3, 4학년 분포는 어떻게 됐나요? 뭐 거의 그게 이제 네 이게 네 없네요. 네. 몇 학년 때 이걸 또 그래도 글쎄, 이게 한 4개 학기라도 해본 학생들, 뭐,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재학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 예, 그 가성비, 인식, 이 부분도, 어, 소비자주의니까 자꾸 이제 저도 막 해석해보게 되는데, 당장 구매했단 말이죠.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재학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정말 2년간 거의 공백기였잖아요. 혹시 조사하실 때 대면 수업 비율 같은 것도 좀 조사하셨을까요? 이 학교. 아니요, 대면 수업 비율. 그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음, 예, 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대면이었겠죠. 예. 이건 저도 고등교육 연구자가 아닌 저로서는 네, 이것도 짐작인데 참 신기하게도 소위 좋은 대학 그리고 국립대학일수록 비대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오지 않는, 이거 학생들 안 올 거야, 이거 잡아야 돼. 그런 학교들은 작년에 대면으로 많이 전환했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다 싶은데, 어쨌든 뭐, 하여튼 제가 있는 학교도 100% 2년간 애들이 그 사이버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는 제가 통계를 잘 모릅니다만 이 구조방정식으로 하셔서 개인이 느끼는 가성비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표본을 보니까 13개 대학에 1,300명, 대학별로 거의 100명씩은 이제 된 것 같아서 이게 또 학교 효과를 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변수영 교수님, 배상훈 교수님, 또 이수정 교수님, 뭐 어느 분이든 간단하게 설명과 네,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분들이 다들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그러면? 하실 수 네, 있어요? 네, 배상훈 교수님 죄송해요.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학생들 100명 데리고 국토 대장정 중이라서요. 잠깐 아, 틈을 내서 참여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했고요. 변수영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는데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나중에 학술지를 이제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면 대학 외에 흔히 얘기하는 유사 고등교육 공급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네, 들어 이제 대학이 아니면서도 다양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것 외에도
진짜 만족도를 느껴야 할 텐데 만족도를 구성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가장 심플한 것은 베네핏과 코스트일 텐데 베네핏이 본질적, 내적 성장과 발달에 관한 베네핏이 있을 거라면 사회 경제적인 베네핏이 또 있을 것이고 코스트도 심리적 코스트와 경제적 코스트로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작기가 있을 때 대학에 오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작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변기성 교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저희도 이제 변 교수님 이제 주도하셨고 그 사회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배움이 있어서 큰 틀에서 먼저 이 연구의 의의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비 안 오나요? 화창하던데요. 여기요. 잠깐만요. 비 안 네. 오고 여기는 쨍쨍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뭐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170km를 걷거든요. 대전도 한 2시간 전까지는 쨍쨍했는데 이제 비 오거든요. 아마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네. 변 교수님 한번 간단하게 네, 네, 답변 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사실 예, 그 말씀하신 이제 박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개념의 유용성이 이제 저희가 풀어가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히 논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논의에서 그걸 잘 풀어가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가성비라는 개념을 막 도입하자 이런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되게 흔한 개념이 되고 막뭐 휴대폰 같은 거 하나 살 때나 그때 이제 그런 선택 아주 이제 짜잘한 선택에 쓰는 용어인데 그걸 대학 교육에 이제 쓰기가 좀 약간은 저도 부담스러운데 영어로 했을 때 이제 value for money는 상당히 이제 선행 연구를 찾아볼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하여튼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논의 부분을 좀 보강을 하는데 좀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연구가 사실은 꼭 가성비 구조나 가성비 이 개념 이론을 막 이렇게 거기에 집중한 연구는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탐색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탐색이라고도 써주셨고요. 그래서 또 이 구조의 유용성이나 또 필요성을 또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년에 나온 그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질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걸 교육행정학 연구에 최근에 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변수영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연구재단 통해서 설문조사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도 했는데 예. 그래서 커피 쿠폰도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베니핏이. 근데 몰랐거든요. 2개를 받고 기쁜 마음에 네, 우리 항상 돈 대학생 둘째 딸에게 보내서 아주 잘 먹었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병 교수님, 우리 민병현 교수님 발표까지 꼭 들어주시고 네네.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또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우리 충남대 중국 유학생들 막 또 들어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등교육 대학에서 가성비라는 뭐 꼭 고등교육이 아니어도 새로운 개념도 연구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구 좀 배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민병현 선생님인데요. 이제 2번째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호 교수는 이제 못 들어왔네요. 네, 혹시 민병현 교수님 청운대학교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미리 봤는데 연구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만 발표를 빠르게 해주시고 오히려 좀 말씀을 더 들으시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했습니다. 공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은 사실은 그 김문호 교수님하고 같이 교육행정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턴페이퍼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서베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문지까지
해서 만족도 정도 분석을 했는데 일단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 대학 평생교육 참여 수준 및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참여 수준이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특정한 학습 과제에 당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대 정도 또는 목표 수준을 얘기하고, 지속 의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학습자 그리고 평생교육에 어떤 재등록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의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변인을 관계 유지라든지 추천 의도에 변인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금 팬데믹 시대에 성인 학습자들이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사회적 책무, 자율,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부 프로젝트로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5년 단위 사업을 처음에 1년 그리고 4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인학습자들이 과연 그러면 참여 수준이나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청운대학의 지금 성인학습자들이 지금 4학년까지 이렇게 되어서 500명 정도가 지금 재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이 60명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년 교육부에서 평가 지표에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평생교육 중심 대학, 이게 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평생학습 중심 대학, 그리고 선도대학,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 청운대학도 진입을 했는데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성인학습자들이 학위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학위과정이 과연 이 성인학습 수요 분석에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그 공부를 하게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만 뭐 자격증 과정, 그 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이라든지 재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이기 위한 관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평생학습의 서비스 질, 가치,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 질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강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서비스, 특히 이제 교직원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교육 시설 환경,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만족하느냐 아니면 신뢰하느냐, 이것이 참여 지속 의도로 관계 유지 추천 의도를 거기다가 범주화해서 마케팅, 관계 마케팅 실행 요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관들이 전국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4년제 대학은 23개 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이제 2년 전에 교육부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 7개, 이렇게 해서 총 30개 그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기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제 사업은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뭐 자격증 제도,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포괄해서 다 개념이 정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론적 체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브롬의 기대 이론, 동기부여,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앤드라 고제의 손다이크, 반두라, 뭐 사회학습 이론, 시행착오 학습,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론적 부분을 조금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계 마케팅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학부과정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런 교육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제반적인 지원 서비스, 시설, 뭐 다양하게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관적 가치가 거기에 서비스 획득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부담하는 어떤 비용의 희생, 노력 그런 것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라든지 이익의 혜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뢰하고 가치하는 대학의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는가의 부분에 교육 목표, 연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연구 문제를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학위과정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첫 번째로 잡았는데 이것은 대학 교육 참여 의사 및 의향 요인으로 학위가 있는 사람, 학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제가 이제 이게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재교육 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이 성인 학습자가 있었고 그래서 학위를 졸업한 사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참여 희망 대학 평생교육 과정의 유형도 인적 속성에 따라서 참여율의 차이가 이제 분석이 참여 동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 참여 수준 그리고 지속 의도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의 능력, 고객 가치, 총사자 서비스, 교육 환경,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이 관계 유지와 추천 의도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 참여 수준, 그 다음에 지속 의도, 다른 분들에게 관계 유지하거나 추천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보는 거고 세 번째는 성인학습자 참여 수준과 지속 의도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은 이제 평생교육 체제에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평생교육에서 사실은 이제 선취업, 후진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명칭이 변화되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서 여기에 기준을 두기는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성화고고 이제 지금은 지급계 교교라고 하는데 지급계 교교 학생은 9개월 이상, 3년 이상 재학 이런 그 입학 기준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 체제 사업에 성인 학습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부분은 평생교육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 평생교육 진흥에서 위탁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교육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매년 이제 100억씩 이게 4년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위 과정인데 전문대학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학생들의 그 질적인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 기존의 학점은행제하고 다양하게 성인학습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방송통신대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2016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로 이제 5년째를 맡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위를 하면서 어떻게 이 교육적 측면에 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환류라고 하는 피드백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
행정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에 그걸 보완하는 것,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이런 학교 내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연 성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질문지에다가 포함시켰고요. 그런 부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었습니다. 설문지는 저희들이 제가 설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문항 구성을 좀 해서 실제로 여기에 논문에는 개요만 보통 넣었는데 인구 통합적 분석을 빼더라도 실제로 평생교육 구축 방안에 대한 부분들, 개설 만족도에 대한 학위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서두에 얘기했던 것 부분을 여기다가 설계에 이렇게 넣었고요. 두 부분,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성인 학습자 100명, 그리고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사업의 단과대학입니다. 이런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명을 이제 FGI 면접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설문지 조사. 설문지 조사는 성인 학습자 사회서비스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 비교과 프로그램, 등록금, 장학제도, 수업 부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직무 분야에 대한 부분, 자격증,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설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설문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질, 범주화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건물망으로 이 넷 부분에 이게 어떻게 홍보 활동하고 학습자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게 그 만족도가 증가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여 지속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 의도와 참여 지속 의도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해서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잘 적용돼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관계 유지와 추천 의도, 이게 이제 지속 의도로 저희들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에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기관의 참여 지속 의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 결과에 과연 그러면 참여 동기 유형이라든지 참여 지속 의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병 교수님은 공주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전공 분야는 제가 그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공주대학에서 제가 그 교육학을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호 교수님 그 수업을 지금 듣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대학 평생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99년도 제가 전임이 됐고요. 20년 넘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매너리즘이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학에 관련해서 제가 석사학위를 또 했습니다. 제가 교육학으로 그 석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사학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3년을 다니고 바로 이제 또 뽑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저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인근 전문대 교수님이 한 분 입학하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드랍했거든요. 네. 그런데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지금 재학 중이시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운대학교하고 인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수법 그렇습니까? 특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네, 청운대학교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 네네, 교수법 네네, 특강을 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했죠, 당연히. 네, 이 코로나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왔던 것 중에, 이게 나이 든 학생들이 많다. 만학도가 많다. 네, 제가 만학도 다 가르치기 뽑았습니다. 어렵다. 제 말씀은 이제 우리 청운대학교에 오는 이 대학 평생교육 참여자, 네. 그분들 가르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예, 교수님들 아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서비스 대학 여긴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게 몇 시까지죠? 그런데 어쨌든 네.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학습자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수준 및 지속 의도에 미친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이고, 설문은 다 돌려서 지금 분석도 조금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원고에는 그렇군요. 원고에는 이제 많은 내용은 있진 않아서 그냥 보면서 연구 초기 단계다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영향 요인 분석하는 연구는 사실 뭐 영향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영향 요인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구자는 어떤 가설을 갖고 계시는지, 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이미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뭐 교육 행정 분야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학위를 수여하는 이 대학 평생교육, 저도 그 대학 평생교육 체제 사업 대전에서는 한밭대학교가 하거든요. 오래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뭐 잘은 이제 모릅니다만, 이 학위 과정의 대학 평생교육은 대학 교육에 속하나 평생교육에 속하나 아니면 제3의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연구자의 어떤 생각이나 기반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평생교육의 지속 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대학을 다니는 건데, 그러면 학업 유지, 학업 중단이 아닌 학업 유지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끝나고도 다른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지속 의도 개념 안에 들어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이 연구를 보니까 역시 첫 번째 우리 변수영 교수의 연구가 또 생각이 나네요. 대학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목적과 가치는 뭘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문조사 내용을 이제 다 못 봐서 혹시 어떤 참여 목적이나 가치, 뭐 내적 동기 이런 부분들, 만족, 뭐 학습의 즐거움 이런 것도 혹시 조사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5시 10분까지라고 하는데 요 정도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민병희 선생님, 교수님 뭐 다 대답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말씀하고 싶으신 네. 부분이 있으실지. 영양 요인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만족 신뢰에 관련된 부분, 이 참여 지속 의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지속 의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성인학습자들이 여기 이제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학과 이제 그 한밭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대 위주의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국립대 위주의 평생교육 체제 사업을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공대 위주의 사실은 자격증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것들이, 수도권 대학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구색 갖추기,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 체제로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공대 어떤 베이직으로 가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한 학습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기대 정도 이런 것들이, 공대 그러면 사실 수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학교 이제 반반은 나눠주는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이제 창업, 그리고 뭐 뷰티 산업, 부동산, 뭐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또 자격증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참여 수준은 바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국립대와 또 사립대의 차이도 좀 있을 거고, 또 공대 중심과 또 그렇지 않은 대학에도 차이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가장 또 잘 알고 연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뭐 의견, 코멘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지방대학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국립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청운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인천 캠퍼스가 성인학습자들이 지금 1,500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고, 홍성에서 이제 500명 정도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은 저희들은 이제 250명 정도 다니는데, 대부분 대학원들은 성인학습자가 거의 뭐 90%뭐 이 정도 되는 거.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저희들 한 500명 정도 있으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들이 분포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운대학이 특성화로 가야 될 방법이 지금 특히 이제 성인학습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학생이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하고 여기하고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중급 대학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올해 저희들은 이제 교육혁신 사업으로 해서 70명 정원을 줄이고, 내년에 지금 70명, 그리고 내후년에 90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과가 홍성 캠퍼스만 10개 학과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걸 이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지방 대학에 가장 지금 교육 행정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도 성인학습자가 교육부 정책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드인데 이제는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매년 이제 100억씩 이제 사실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 행정에서 깊이 연구로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교수님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님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현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 같아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직접 뵈면 또 인사도 좀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사실 그 발표 들으면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 말씀도 들었고 지금 살짝 들었는데, 네. 대학원도 그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학부 정원을 줄여야만이, 학부 정원을 줄여서 평생교육 체제 정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서울의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를 1명 이렇게 하고 정원 외를 뭐 100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100명이나 네. 그리고 정원 내를 100명으로 성인학습, 그러면은 이제 기존 학부생들이 굉장히 허탁을 많이 넣을 건데, 지방대학은 정원 내를 100명, 정원 내를 뭐 거기에 한 30명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피나는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구색 갖추기 위한 서울의 사립대학들, 잘 나가는 메이저 대학들은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배불리기를 하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변수영 교수님 혹시 또 이렇게 약간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가치, 는 뭐 사실 고등교육 전체의 가치고, 평생교육으로 이제 사실 고등교육이 확장되는 게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좀 제가 4시간, 1시간. 시간.
이게 30분 만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요, 저희 집에 있는 한 40년 된 개종시계가 하나 아, 집에 있는 있어요. 시계요. 네, 아, 네, 하필 줄 알았네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연구의 어떤 모델링 그 설문조사를 이제 하셨으니까 아까 박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초점이 되는 어떤 요인을 뭘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점이 되는 건 있지만 뭐 아직은 이제 여러 변인들을 한꺼번에 탐색하고 계신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빨리 나오면은 뭐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저도 이제 평생교육 특히 평생교육 안에서도 약간 사전학습의 인정 이 부분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외에서 얻은 교육의 경험을 대학이 인정해주고 또 약간의 대안적인 고등교육의 그 결과를 이제 고등교육이 뭔가 그걸 포용하는 그런 방식이 이미 현실이 된 국가들도 많고 해서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잘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저희 충남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으로 사실 이런 주제가 굉장히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그냥 평생교육이죠.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은 양적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질적 연구 기반인데 저희 퇴직하신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런 통계 연구를 잘 하셔서 지도 학생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대학자만 빼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그냥 이렇게 대학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노인교육기관도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그거에 맞는 이런 어떤 변인들을 구성했을까, 또 그걸 또 잘 재는 문항일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구심이 좀 궁금했었는데, 특히 지금 이거는 대학 평생교육이라고 하셨지만 학위를 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어떤 개념, 변인, 문항 이런 거를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네, 앞으로 많이 또 좋은 연구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몇 학기 차신가요? 공부는 몇 학기 지금? 제가 작년 8월에 네. 공주 교대 석사를 마치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첫 첫 학기. 학기에 제가 교육행정연구 이 어려운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 발표 났는데 교수님이 잘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학기에 근데 사실은 이제 포스터도 아니고 오럴로 이렇게 용감하게 발표하시는 그 패기 그리고 첫 학기인데 네, 한 졸업하면 3년 환갑인 것 같습니다. 네 졸업하면 환갑 네 그렇다고요? 네 저기 아니 근데 재밌습니다. 인생은 길고요. 또 네. 인생으로 계속 연구도 하시고 또 실제도 많이 또 활동하시는 우리 또 앞으로 뵐 것 같은 그런 교수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네. 이현 선생 모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아마 한국에는 대학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있구나. 아마 처음 오늘 또 들었을 거예요. 또 아까 그 가성비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구나. 많이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부간사님, 네, 계속 저한테 이렇게 채팅도 주시고, 네, 하여튼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술위원장 송교 교수께서 하여튼 왜 2개만 이렇게 배정해서 1시간으로 했는지도 이제 잘 알겠어요. 좀 밀도 있게 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하라고. 그렇지만 밀도 있게 보다는 저만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학회 이렇게 대비도 잘 하시고, 교육행정학회에서는 또 우리 변수영 교수님, 제가 그 설문 응답하기 참 어려웠어요. 지난번에. 네. 나만 그런 경험이 별로 없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좀 시간이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설문에 응답했는데, 근데 그 연구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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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고생 많으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네.